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빛과 어둠의 기록을 함께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의미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따뜻해야 할 밤,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벌어진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기록을 넘어 인간의 자기애가 어디까지 뒤틀릴 수 있는지, 그리고 선의가 어떻게 가장 끔찍한 비극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독백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범인의 자백은 잘 짜인 영화 각본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은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20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앤더슨 카운티의 911 신고센터에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네, 85번 고속도로 남쪽 방면입니다.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어요. 총에 맞은 것 같아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이 마주한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축축한 새벽 이슬이 맺힌 고속도로 옆 풀밭에 남성과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성은 44세의 제임스 돕슨. 그는 머리 뒤쪽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총을 맞았지만 기적적으로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총알이 눈 뒤쪽에 박히는 끔찍한 부상 속에서도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내내 구급대원에게 단 한마디 말을 힘겹게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를 태워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있던 43세의 여성 메리마리 파울러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생명유지장치에 의지하게 되었지만 그날을 넘기지 못하고 성탄전야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지만 사건은 미궁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절친한 친구 사이였던 돕슨과 파울러가 그날 밤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경찰은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마도 차량 강탈일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돕슨은 어머니의 2013년형 현대 엘란트라를 빌려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 차가 현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바로 그 차종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사라진 엘란트라에 대한 수배를 내렸고 며칠 뒤인 12월 30일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앤더슨 카운티 보안관 대리는 한 주택가에 주차된 흰색 엘란트라를 발견했습니다. 차량 번호판은 달랐지만 차대 번호를 조회한 결과 그것은 바로 돕슨의 어머니 소유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의 소유주는 22세의 청년 존 애셔 페럴 비아레 알이었습니다. 차량 내부는 끔찍했습니다. 좌석 곳곳에 핏자국이 선명했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잘라낸 안전벨트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차 안에서는 22구경 탄피와 389경 권총 1정, 22구경 권총 2정, 그리고 22구경 소총 1자루가 나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모든 총기에 수제로 만든 소음기가 장착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존 비아레알은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처음 형사들 앞에 앉은 그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전혀 모르며 왜 자신의 차에서 총기와 소음기가 나왔는지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약 2시간에 걸친 신문에도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사들은 그를 유치장에 혼자 남겨두고 생각할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범죄자들이 홀로 자신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을 준비하던 한 형사에게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존 비아레알이 이제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그의 자백은 형사들이 상상했던 단순한 범행 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주인공처럼 스스로에게 완전히 심취한 한 악인의 소름 끼치는 독백이었습니다. 조사실에 다시 들어온 그는 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군요.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아마 당신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 테니까요. 녹음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제 가족에게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치 영화 속 대사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질문에 답하러 온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러 왔죠.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저를 두렵게 할 수 있는 인간이나 집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머리에 총구가 겨눠진 적도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두려워하는 존재는 단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자신이 변호사 따위는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변호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듯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일의 발단은 카리나라는 이름의 미성년자 여자친구로부터 온 메시지 한 통이었습니다. 그녀가 의붓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이 그녀를 구출해야 한다는 영웅적 사명감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차를 훔쳐서 너에게 달려가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준다면 함께 떠나겠냐고. 그녀는 예라고 답했죠. 그는 비옷을 챙겨 입고 총기와 직접 만든 소음기들을 챙겨 자신이 안전가옥이라 부르는 폐가로 향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선반기계도 없이 오직 작동 원리에 대한 지식만으로 소음기를 만들었다며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계획은 차를 훔치는 것이었지만 기계에 대한 그의 천재성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어서 실패했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획으로 넘어갔습니다. 히치하이킹을 해서 차를 세운 뒤 총으로 위협의 차만 빼앗는 것이었죠. 그는 처음에는 누구도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 위에서 제임스 dobson과 메리마리 파울러의 차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엔 절 태워 죽일 거렸지만 기름값으로 $5를 주겠다고 하자 마음을 바꿨습니다. 차에 올라탄 후 그들은 제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심지어 남자는 $25를 주면 조지아주 경계선까지 태워다 줄 수 있다고 제안했죠.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차를 빼앗을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고전적인 수법을 썼습니다. 소변이 마렵다며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차가 멈췄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남자가 무장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총을 보여줄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여자의 머리에 정확히 한 발을 쏘았습니다. 그녀가 옆으로 쓰러지자마자 남자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머리를 노렸지만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빗나가 목에 세 발을 쏘게 되었죠. 그는 이 모든 과정을 감정 하나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마치 기계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듯 묘사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무언가를 하려면 생각하거나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냥 완벽하게
쾅 하고 쏘는 겁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그는 두 피해자의 가족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한 짓을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서 말입니다. 이처럼 그는 순간순간 극단적인 자기 과시와 거짓된 참회를 오가며 형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범행 후 그는 근처 주유소에 들러 피로 더러워진 차내부를 청소하고 피가 묻은 안전벨트를 잘라내버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시속 150km에 가까운 속도로 조지아에 있는 카리나의 집으로 질주했습니다. 그가 카리나의 집에 도착했을 때 현실은 그의 영웅놀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카리나의 어머니는 그를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고 그는 결국 출동한 보안관과 언쟁을 벌이다 신분증만 제시하고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보안관을 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는 경찰이고 차에 블랙박스가 달려있어서 기록에 남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판단 기준에는 도덕이나 생명의 존엄성 대신 오직 자신의 유불리만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의 독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카리나에게 돌아갈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카리나를 구출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녀의 어머니, 에이브 사버지, 그리고 오빠까지 모두 살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 계획을 습식 구출, 즉 피가 튀는 구출 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용어는 마치 영화나 게임 속 대사처럼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형사가 그럼 카리나도 죽일 생각이었나? 라고 묻자 그는 처음으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자신은 그녀를 구하려던 것이었다며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냐고 되려 화를 냈습니다. 5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우면서도 오직 자신의 뒤틀린 정의와 행동 원칙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22세 청년 존 비아레알은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피해자 제임스 dobson이 휠체어를 탄 채 출석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통 속에서 회복 중이었지만 비아레알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그의 질문은 법정에 있던 모두의 마음을 울렸지만 비아레알에게서는 어떤 진실한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후 교도소에서도 다른 수감자들을 무시하고 휴대폰을 몰래 소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한 젊은이의 뒤틀린 영웅심리와 극단적인 자기애가 한겨울 밤에 작은 친절을 베풀었던 두 사람의 삶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임스 dobson의 마지막 한마디, 그저 태워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라는 말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악 앞에서 무력했던 선의의 슬픈 메아리처럼 우리 귓가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메리마리 파울러의 영혼이 평안히 잠들기를, 그리고 끔찍한 경험 속에서도 살아남은 제임스 dobson과 그 가족들의 마음의 주님의 위로와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이야기도 인간 존재의 복잡한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빛과 어둠의 기록을 함께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의미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따뜻해야 할 밤,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벌어진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기록을 넘어 인간의 자기애가 어디까지 뒤틀릴 수 있는지, 그리고 선의가 어떻게 가장 끔찍한 비극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독백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범인의 자백은 잘 짜인 영화 각본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은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20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앤더슨 카운티의 911 신고센터에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네, 85번 고속도로 남쪽 방면입니다.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어요. 총에 맞은 것 같아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이 마주한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축축한 새벽 이슬이 맺힌 고속도로 옆 풀밭에 남성과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성은 44세의 제임스 돕슨. 그는 머리 뒤쪽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총을 맞았지만 기적적으로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총알이 눈 뒤쪽에 박히는 끔찍한 부상 속에서도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내내 구급대원에게 단 한마디 말을 힘겹게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를 태워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있던 43세의 여성 메리마리 파울러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생명유지장치에 의지하게 되었지만 그날을 넘기지 못하고 성탄전야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지만 사건은 미궁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절친한 친구 사이였던 돕슨과 파울러가 그날 밤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경찰은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마도 차량 강탈일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돕슨은 어머니의 2013년형 현대 엘란트라를 빌려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 차가 현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바로 그 차종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사라진 엘란트라에 대한 수배를 내렸고 며칠 뒤인 12월 30일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앤더슨 카운티 보안관 대리는 한 주택가에 주차된 흰색 엘란트라를 발견했습니다. 차량 번호판은 달랐지만 차대 번호를 조회한 결과 그것은 바로 돕슨의 어머니 소유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의 소유주는 22세의 청년 존 애셔 패럴 비아레 알이었습니다. 차량 내부는 끔찍했습니다. 좌석 곳곳에 핏자국이 선명했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잘라낸 안전벨트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차 안에서는 22구경 탄피와 389경 권총 1정, 22구경 권총 2정, 그리고 22구경 소총 1자루가 나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모든 총기에 수제로 만든 소음기가 장착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존 비아레알은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처음 형사들 앞에 앉은 그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전혀 모르며 왜 자신의 차에서 총기와 소음기가 나왔는지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약 2시간에 걸친 신문에도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사들은 그를 유치장에 혼자 남겨두고 생각할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범죄자들이 홀로 자신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을 준비하던 한 형사에게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존 비아레알이 이제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그의 자백은 형사들이 상상했던 단순한 범행 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주인공처럼 스스로에게 완전히 심취한 한 악인의 소름 끼치는 독백이었습니다. 조사실에 다시 들어온 그는 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군요.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아마 당신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 테니까요. 녹음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제 가족에게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치 영화 속 대사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질문에 답하러 온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러 왔죠.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저를 두렵게 할 수 있는 인간이나 집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머리에 총구가 겨눠진 적도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두려워하는 존재는 단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자신이 변호사 따위는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변호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듯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일의 발단은 카리나라는 이름의 미성년자 여자친구로부터 온 메시지 한 통이었습니다. 그녀가 의부사버지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이 그녀를 구출해야 한다는 영웅적 사명감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차를 훔쳐서 너에게 달려가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준다면 함께 떠나겠냐고. 그녀는 예라고 답했죠. 그는 비옷을 챙겨 입고 총기와 직접 만든 소음기들을 챙겨 자신이 안전가옥이라 부르는 폐가로 향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선반기계도 없이 오직 작동 원리에 대한 지식만으로 소음기를 만들었다며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계획은 차를 훔치는 것이었지만 기계에 대한 그의 천재성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어서 실패했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획으로 넘어갔습니다. 히치하이킹을 해서 차를 세운 뒤 총으로 위협해 차만 빼앗는 것이었죠. 그는 처음에는 누구도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 위에서 제임스 dobson과 메리마리 파울러의 차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엔 절 태워 죽일 거렸지만 기름값으로 $5를 주겠다고 하자 마음을 바꿨습니다. 차에 올라탄 후 그들은 제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심지어 남자는 $25를 주면 조지아주 경계선까지 태워다 줄 수 있다고 제안했죠.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차를 빼앗을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고전적인 수법을 썼습니다. 소변이 마렵다며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차가 멈췄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남자가 무장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총을 보여줄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여자의 머리에 정확히 한 발을 쏘았습니다. 그녀가 옆으로 쓰러지자마자 남자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머리를 노렸지만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빗나가 목에 세 발을 쏘게 되었죠. 그는 이 모든 과정을 감정 하나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마치 기계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듯 묘사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무언가를 하려면 생각하거나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냥 완벽하게 쾅 하고 쏘는 겁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그는 두 피해자의 가족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한 짓을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서 말입니다. 이처럼 그는 순간순간 극단적인 자기 과시와 거짓된 참회를 오가며 형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범행 후 그는 근처 주유소에 들러 피로 더러워진 차 내부를 청소하고 피가 묻은 안전벨트를 잘라내버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시속 150km에 가까운 속도로
조지아에 있는 카리나의 집으로 질주했습니다. 그가 카리나의 집에 도착했을 때 현실은 그의 영웅놀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카리나의 어머니는 그를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고 그는 결국 출동한 보안관과 언쟁을 벌이다 신분증만 제시하고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보안관을 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는 경찰이고 차에 블랙박스가 달려 있어서 기록에 남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판단 기준에는 도덕이나 생명의 존엄성 대신 오직 자신의 유불리만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의 독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카리나에게 돌아갈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카리나를 구출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녀의 어머니, 에이브스 아버지, 그리고 오빠까지 모두 살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 계획을 습식 구출, 즉 피가 튀는 구출 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용어는 마치 영화나 게임 속 대사처럼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형사가 그럼 카리나도 죽일 생각이었나? 라고 묻자 그는 처음으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자신은 그녀를 구하려던 것이었다며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냐고 되려 화를 냈습니다. 5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우면서도 오직 자신의 뒤틀린 정의와 행동 원칙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22세 청년 존 비아레알은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피해자 제임스 dobson이 휠체어를 탄 채 출석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통 속에서 회복 중이었지만 비아레알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그의 질문은 법정에 있던 모두의 마음을 울렸지만 비아레알에게서는 어떤 진실한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후 교도소에서도 다른 수감자들을 무시하고 휴대폰을 몰래 소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한 젊은이의 뒤틀린 영웅심리와 극단적인 자기애가 한겨울 밤에 작은 친절을 베풀었던 두 사람의 삶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임스 dobson의 마지막 한마디, 그저 태워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라는 말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악 앞에서 무력했던 선의의 슬픈 메아리처럼 우리 귓가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메리마리 파울러의 영혼이 평안히 잠들기를, 그리고 끔찍한 경험 속에서도 살아남은 제임스 dobson과 그 가족들의 마음의 주님의 위로와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이야기도 인간 존재의 복잡한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빛과 어둠의 기록을 함께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의미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따뜻해야 할 밤,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벌어진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기록을 넘어 인간의 자기애가 어디까지 뒤틀릴 수 있는지, 그리고 선의가 어떻게 가장 끔찍한 비극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독백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범인의 자백은 잘 짜인 영화 각본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은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20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앤더슨 카운티의 911 신고센터에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네,
85번 고속도로 남쪽 방면입니다.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어요. 총에 맞은 것 같아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이 마주한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축축한 새벽 이슬이 맺힌 고속도로 옆 풀밭에 남성과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성은 44세의 제임스 돕슨. 그는 머리 뒤쪽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총을 맞았지만 기적적으로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총알이 눈 뒤쪽에 박히는 끔찍한 부상 속에서도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내내 구급대원에게 단 한마디 말을 힘겹게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를 태워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있던 43세의 여성 메리마리 파울러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생명유지장치에 의지하게 되었지만 그날을 넘기지 못하고 성탄전야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지만 사건은 미궁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절친한 친구 사이였던 돕슨과 파울러가 그날 밤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경찰은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마도 차량 강탈일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돕슨은 어머니의 2013년형 현대 엘란트라를 빌려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 차가 현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바로 그 차종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사라진 엘란트라에 대한 수배를 내렸고 며칠 뒤인 12월 30일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앤더슨 카운티 보안관 대리는 한 주택가에 주차된 흰색 엘란트라를 발견했습니다. 차량 번호판은 달랐지만 차대 번호를 조회한 결과 그것은 바로 돕슨의 어머니 소유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의 소유주는 22세의 청년 존 애셔 패럴 비아레 알이었습니다. 차량 내부는 끔찍했습니다. 좌석 곳곳에 핏자국이 선명했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잘라낸 안전벨트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차 안에서는 22구경 탄피와 389경 권총 1정, 22구경 권총 2정, 그리고 22구경 소총 1자루가 나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모든 총기에 수제로 만든 소음기가 장착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존 비아레알은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처음 형사들 앞에 앉은 그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전혀 모르며 왜 자신의 차에서 총기와 소음기가 나왔는지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약 2시간에 걸친 신문에도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사들은 그를 유치장에 혼자 남겨두고 생각할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범죄자들이 홀로 자신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을 준비하던 한 형사에게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존 비아레알이 이제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그의 자백은 형사들이 상상했던 단순한 범행 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주인공처럼 스스로에게 완전히 심취한 한 악인의 소름 끼치는 독백이었습니다. 조사실에 다시 들어온 그는 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군요.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아마 당신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 테니까요. 녹음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제 가족에게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치 영화 속 대사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질문에 답하러 온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러 왔죠.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저를 두렵게 할 수 있는 인간이나 집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머리에 총구가 겨눠진 적도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두려워하는 존재는 단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자신이 변호사 따위는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변호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듯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일의 발단은 카리나라는 이름의 미성년자 여자친구로부터 온 메시지 한 통이었습니다. 그녀가 의붓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이 그녀를 구출해야 한다는 영웅적 사명감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차를 훔쳐서 너에게 달려가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준다면 함께 떠나겠냐고. 그녀는 예라고 답했죠. 그는 비옷을 챙겨 입고 총기와 직접 만든 소음기들을 챙겨 자신이 안전가옥이라 부르는 폐가로 향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선반기계도 없이 오직 작동 원리에 대한 지식만으로 소음기를 만들었다며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계획은 차를 훔치는 것이었지만 기계에 대한 그의 천재성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어서 실패했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획으로 넘어갔습니다. 히치하이킹을 해서 차를 세운 뒤 총으로 위협해 차만 빼앗는 것이었죠. 그는 처음에는 누구도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 위에서 제임스 dobson과 메리마리 파울러의 차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엔 절 태워 죽일 거렸지만 기름값으로 $5를 주겠다고 하자 마음을 바꿨습니다. 차에 올라탄 후 그들은 제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심지어 남자는 $25를 주면 조지아주 경계선까지 태워다 줄 수 있다고 제안했죠.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차를 빼앗을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고전적인 수법을 썼습니다. 소변이 마렵다며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차가 멈췄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남자가 무장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총을 보여줄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여자의 머리에 정확히 한 발을 쏘았습니다. 그녀가 옆으로 쓰러지자마자 남자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머리를 노렸지만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빗나가 목에 세 발을 쏘게 되었죠. 그는 이 모든 과정을 감정 하나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마치 기계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듯 묘사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무언가를 하려면 생각하거나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냥 완벽하게 쾅 하고 쏘는 겁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그는 두 피해자의 가족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한 짓을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서 말입니다. 이처럼 그는 순간순간 극단적인 자기 과시와 거짓된 참회를 오가며 형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범행 후 그는 근처 주유소에 들러 피로 더러워진 차 내부를 청소하고 피가 묻은 안전벨트를 잘라내버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시속 150km에 가까운 속도로 조지아에 있는 카리나의 집으로 질주했습니다. 그가 카리나의 집에 도착했을 때 현실은 그의 영웅놀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카리나의 어머니는 그를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고 그는 결국 출동한 보안관과 언쟁을 벌이다 신분증만 제시하고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보안관을 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는 경찰이고 차에 블랙박스가 달려 있어서 기록에 남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판단 기준에는 도덕이나 생명의 존엄성 대신 오직 자신의 유불리만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의 독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카리나에게 돌아갈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카리나를 구출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녀의 어머니, 에이브 사버지, 그리고 오빠까지 모두 살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 계획을 습식 구출, 즉 피가 튀는 구출 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용어는 마치 영화나 게임 속 대사처럼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형사가 그럼 카리나도 죽일 생각이었나? 라고 묻자 그는 처음으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자신은 그녀를 구하려던 것이었다며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냐고 되려 화를 냈습니다. 5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우면서도 오직 자신의 뒤틀린 정의와 행동 원칙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22세 청년 존 비아레알은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피해자 제임스 dobson이 휠체어를 탄 채 출석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통 속에서 회복 중이었지만 비아레알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까?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그의 질문은 법정에 있던 모두의 마음을 울렸지만 비아레알에게서는 어떤 진실한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후 교도소에서도 다른 수감자들을 무시하고 휴대폰을 몰래 소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한 젊은이의 뒤틀린 영웅심리와 극단적인 자기애가 한겨울 밤에 작은 친절을 베풀었던 두 사람의 삶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임스 dobson의 마지막 한마디, 그저 태워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라는 말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악 앞에서 무력했던 선의의 슬픈 메아리처럼 우리 귓가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메리마리 파울러의 영혼이 평안히 잠들기를, 그리고 끔찍한 경험 속에서도 살아남은 제임스 dobson과 그 가족들의 마음의 주님의 위로와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이야기도 인간 존재의 복잡한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빛과 어둠의 기록을 함께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의미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따뜻해야 할 밤,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벌어진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기록을 넘어 인간의 자기애가 어디까지 뒤틀릴 수 있는지, 그리고 선의가 어떻게 가장 끔찍한 비극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독백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범인의 자백은 잘 짜인 영화 각본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은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20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앤더슨 카운티의 911 신고센터에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네, 85번 고속도로 남쪽 방면입니다.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어요. 총에 맞은 것 같아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이 마주한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축축한 새벽 이슬이 맺힌 고속도로 옆 풀밭에 남성과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성은 44세의 제임스 dobson. 그는 머리 뒤쪽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총을 맞았지만 기적적으로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총알이 눈 뒤쪽에 박히는 끔찍한 부상 속에서도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내내 구급대원에게 단 한마디 말을 힘겹게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를 태워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있던 43세의 여성 메리마리 파울러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생명유지장치에 의지하게 되었지만 그날을 넘기지 못하고 성탄전야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지만 사건은 미궁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절친한 친구 사이였던 dobson과 파울러가 그날 밤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경찰은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마도 차량 강탈일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dobson은 어머니의 2013년형 현대 엘란트라를 빌려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 차가 현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바로 그 차종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사라진 엘란트라에 대한 수배를 내렸고 며칠 뒤인 12월 30일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앤더슨 카운티 보안관 대리는 한 주택가에 주차된 흰색 엘란트라를 발견했습니다. 차량 번호판은 달랐지만 차대 번호를 조회한 결과 그것은 바로 dobson의 어머니 소유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의 소유주는 22세의 청년 존 애셔 패럴 BRAR이었습니다. 차량 내부는 끔찍했습니다. 좌석 곳곳에 핏자국이 선명했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잘라낸 안전벨트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차 안에서는 22구경 탄피와 389경 권총 1정, 22구경 권총 2정, 그리고 22구경 소총 1자루가 나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모든 총기에 수제로 만든 소음기가 장착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존 BRAR은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처음 형사들 앞에 앉은 그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전혀 모르며 왜 자신의 차에서 총기와 소음기가 나왔는지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약 2시간에 걸친 신문에도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사들은 그를 유치장에 혼자 남겨두고 생각할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범죄자들이 홀로 자신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을 준비하던 한 형사에게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존 BRAR이 이제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그의 자백은 형사들이 상상했던 단순한 범행 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주인공처럼 스스로에게 완전히 심취한 한 악인의 소름 끼치는 독백이었습니다. 조사실에 다시 들어온 그는 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군요.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아마 당신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 테니까요. 녹음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제 가족에게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치 영화 속 대사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질문에 답하러 온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러 왔죠.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저를 두렵게 할 수 있는 인간이나 집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머리에 총구가 겨눠진 적도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두려워하는 존재는 단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자신이 변호사 따위는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변호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듯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일의 발단은
카리나라는 이름의 미성년자 여자친구로부터 온 메시지 한 통이었습니다. 그녀가 의붓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이 그녀를 구출해야 한다는 영웅적 사명감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차를 훔쳐서 너에게 달려가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준다면 함께 떠나겠냐고. 그녀는 예라고 답했죠. 그는 비옷을 챙겨 입고 총기와 직접 만든 소음기들을 챙겨 자신이 안전가옥이라 부르는 폐가로 향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선반기계도 없이 오직 작동 원리에 대한 지식만으로 소음기를 만들었다며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계획은 차를 훔치는 것이었지만 기계에 대한 그의 천재성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어서 실패했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획으로 넘어갔습니다. 히치하이킹을 해서 차를 세운 뒤 총으로 위협해 차만 빼앗는 것이었죠. 그는 처음에는 누구도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 위에서 제임스 dobson과 메리마리 파울러의 차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엔 절 태워 죽일 거렸지만 기름값으로 $5를 주겠다고 하자 마음을 바꿨습니다. 차에 올라탄 후 그들은 제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심지어 남자는 $25를 주면 조지아주 경계선까지 태워다 줄 수 있다고 제안했죠.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차를 빼앗을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고전적인 수법을 썼습니다. 소변이 마렵다며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차가 멈췄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남자가 무장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총을 보여줄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여자의 머리에 정확히 한 발을 쏘았습니다. 그녀가 옆으로 쓰러지자마자 남자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머리를 노렸지만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빗나가 목에 세 발을 쏘게 되었죠. 그는 이 모든 과정을 감정 하나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마치 기계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듯 묘사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무언가를 하려면 생각하거나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냥 완벽하게 쾅 하고 쏘는 겁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그는 두 피해자의 가족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한 짓을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서 말입니다. 이처럼 그는 순간순간 극단적인 자기 과시와 거짓된 참회를 오가며 형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범행 후 그는 근처 주유소에 들러 피로 더러워진 차 내부를 청소하고 피가 묻은 안전벨트를 잘라내버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시속 150km에 가까운 속도로 조지아에 있는 카리나의 집으로 질주했습니다. 그가 카리나의 집에 도착했을 때 현실은 그의 영웅놀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카리나의 어머니는 그를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고 그는 결국 출동한 보안관과 언쟁을 벌이다 신분증만 제시하고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보안관을 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는 경찰이고 차에 블랙박스가 달려 있어서 기록에 남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판단 기준에는 도덕이나 생명의 존엄성 대신 오직 자신의 유불리만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의 독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카리나에게 돌아갈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카리나를 구출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녀의 어머니, 에이붓아버지, 그리고 오빠까지 모두 살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 계획을 습식 구출, 즉 피가 튀는 구출 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용어는 마치 영화나 게임 속 대사처럼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형사가 그럼 카리나도 죽일 생각이었나? 라고 묻자 그는 처음으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자신은 그녀를 구하려던 것이었다며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냐고 되려 화를 냈습니다. 5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우면서도 오직 자신의 뒤틀린 정의와 행동 원칙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22세 청년 존 비아레알은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피해자 제임스 dobson이 휠체어를 탄 채 출석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통 속에서 회복 중이었지만 비아레알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그의 질문은 법정에 있던 모두의 마음을 울렸지만 비아레알에게서는 어떤 진실한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후 교도소에서도 다른 수감자들을 무시하고 휴대폰을 몰래 소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한 젊은이의 뒤틀린 영웅심리와 극단적인 자기애가 한겨울 밤에 작은 친절을 베풀었던 2사람의 삶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임스 dobson의 마지막 한마디, 그저 태워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라는 말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악 앞에서 무력했던 선의의 슬픈 메아리처럼 우리 귓가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메리마리 파울러의 영혼이 평안히 잠들기를, 그리고 끔찍한 경험 속에서도 살아남은 제임스 dobson과 그 가족들의 마음의 주님의 위로와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이야기도 인간 존재의 복잡한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빛과 어둠의 기록을 함께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의미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따뜻해야 할 밤,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벌어진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기록을 넘어 인간의 자기애가 어디까지 뒤틀릴 수 있는지, 그리고 선의가 어떻게 가장 끔찍한 비극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독백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범인의 자백은 잘 짜인 영화 각본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은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20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앤더슨 카운티의 911 신고센터에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네, 85번 고속도로 남쪽 방면입니다.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어요. 총에 맞은 것 같아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이 마주한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축축한 새벽 이슬이 맺힌 고속도로 옆 풀밭에 남성과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성은 44세의 제임스 dobson. 그는 머리 뒤쪽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총을 맞았지만 기적적으로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총알이 눈 뒤쪽에 박히는 끔찍한 부상 속에서도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내내 구급대원에게 단 한마디 말을 힘겹게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를 태워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있던 43세의 여성 메리마리 파울러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생명유지장치에 의지하게 되었지만 그날을 넘기지 못하고 성탄전야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지만 사건은 미궁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절친한 친구 사이였던 dobson과 파울러가
그날 밤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경찰은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마도 차량 강탈일 것이라는